안녕하세요. 미림마이스터고 이철호입니다. 여러분 국사 과목 좋아하세요? 제가 아는 학생들 중에는 좋아하는 학생들보다는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좀 많이 길기 때문에 공부할 양도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역사가 300년도 안 되는 미국 학생들은 과연 배울 게 작기 때문에 국사 공부를 좋아하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 역사는 신문 기사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고구려나 바레사 등등을 자기 나라 역사로 편입하고자 하는 바로 동북공정 같은 시도들도 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본과 중국의 이런 시도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일본이나 중국의 이런 이야기가 없다면 과연 국사 공부를 좀 더 관심 있게 했을까 싶은 것도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역사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 순위 10위 안에 항상 사극이 3편 이상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극이라든지 역사 소설은 좋아하면서도 역사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즉 정리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즉 역사 공부도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개념 파악과 정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으면 잘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즉 시험 칠 때라든지 그때 꺼내어 사용하기도 좋을 텐데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교과서만 보고 내용 정리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국사교과서 개편 이후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구체적인 시기로 하면 동학농민운동 시기부터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진행 방식은요, 해방 이전까지는 주제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각 시기를 이렇게 통틀어서 잘 정리할 수 있게 강의를 할 예정이고, 해방 이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의는 선생님이 하는 거지만 머릿속에 잘 요리해서 넣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어려운 역사를 한번 쉽게 요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한국 근현대사 특강 이철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한국 근현대사 부분, 한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근현대사 부분에서 20강 정도에 걸쳐서 이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교재는 당연히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재교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진도는 바로 96페이지 제4단원 동아시아의 변화와 조선의 근대 개혁 운동부터 끝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우리 첫 페이지를 보면서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 중단원들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우리 전자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갈 거고요. 각종 자료들을 조금씩 이렇게 볼 텐데요. 이 자료들이 이렇게 컴퓨터 사양상 약간씩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하고 수업을 지켜봐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96페이지, 97페이지에 제목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연표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단어 시작할 때는 이 연표가 나와 있지요. 연표가 나와 있는데 이 연표들을 보면 1800년도부터 해서 맞죠? 1890년도까지 약 19세기 내용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이제 각 19세기 때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 다루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세기 초반 보니까 여러 가지 외세 침투가 많았죠. 그래서 중국도 이렇게 고초를 겪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아편흡연으로 인해서 바로 아편전쟁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편전쟁에 대해서 우리 바로 이번 시간에 설명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페리의 상륙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일본의 개항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강제 개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중국의 대응 방식하고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 대응 방식과 일본은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 방식을 서로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중국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면 이제 태평천국 운동 나오고 있죠. 예, 홍수천에 의해서 일어난 태평천국 운동, 그 다음에 양무 운동, 변법자강 운동, 의아단 운동, 신해 혁명까지 쭉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로 약간 포지션을 달리해서 뭔가 중국은 변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뭔가 기존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기존 체계와 변화에 대한 거부 등등 여러 갈등이 있으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우리 아시겠지만 예,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재빨리 이렇게 서양을 모습을 본따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존 체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해서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우리 메이지라고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한자로 명치라고 쓰죠. 명치라고 이렇게 쓰는데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이 이제 일어나고 모든 것을 서양 체계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재빨리 이렇게 군국화를 시도해서 서양 무기들을 다 받아들이고 해서 힘을 키운 다음에 자기들도 똑같이 조선에 대해서 이제 못된 짓을 배워서 그대로 써먹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바로 급진계야파 박영효 그리고 김옥균 등등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계야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되면 이제 서양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896년에 바로 서양식 전화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최초로 전화를 한 사람이 고종 황제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바로 인천과 서울 간에 개설된 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전신기 바로 모스부 알고 있지요. 바로 부산도 개항하게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97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97페이지로 넘어가지고요. 예. 자, 동아시아 삼국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동아시아 삼국,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자기들만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립국가를 유지해 왔었는데 바로 이때 되면 이제 서구 열강 세력,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그리고 먹을 게 많죠. 예, 자원도 많고 그래서 중국은 여러 나라들이 많이 탐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많은 나라들이 이때 이제 침출을 하게 되겠고요. 대표 주자가 당연히 영국이 되겠습니다.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서쪽, 동쪽에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이제 개항을 하게 되고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나 여러 서구 열강들 같은 경우 중국이 탐났던 거지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보더라도 좀 먹을 게 없죠. 예. 그래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틈을 타서 일본이 서구 열강과 똑같이 우리나라에 이제 개항을 하게 되면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먹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서구 열강 세력들이 그다지 태클을 안 걸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제 중국을 외세들이 어떻게 침투했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 교과서 이 부분이죠. 바로 99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외세 침략으로부터 이제 운호를 개방하다 되어 있는데 제목을 보시면 청해 세태와 아편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세기 초에 청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으로부터 무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영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문물들을 교류를 활발히 했는데 이때 무역에서 이제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이 중국이었습니다. 예,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차를 수입을 하고 모직물, 면직물 등을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중국 자체도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이 뭐가 상품이나 이런 바로 생산에서 아쉬울 게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많은 이때 당시에 국제적으로 돈 대신에 사용되던 이 은이 있습니다. 예, 이 은이 이제 중국에 계속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영국이 점점 배 아픈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은을 이제
중국에 계속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은을 어떻게 뺏어올까 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 은을 가지고 어떻게 뺏어올까 하면서 이제 장난을 치게 되는 게 바로 이 아편입니다. 아편. 예, 여기 보이죠? 바로 아편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마약입니다. 마약. 오늘날도 마약인데 오늘날 마약도 당연히 불법이죠. 이때 당시에 이제 아편, 마약이라고 하면 우리 잘 알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바로 중독입니다. 몸이 이렇게 나빠지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서서히 중독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편을 은밀하게 인도에서 재배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아편에 중독이 되게 되고 더 많은 아편들을 이제 찾게 되면서 점점점 다시 영국이 이제 이 아편을 판매하고 받은 은들을 다시 뺏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청나라 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아편을 몰수하고 폐기 처분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것에 이제 영국은 우리 물건을 왜 뺏어가냐 이런 구실로 이제 해군을 파견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영국이 훨씬 앞서죠. 이때 당시에 이제 영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이기 때문에 청나라가 아무리 뭐 그 전에 역사가 깊고 한다 하더라도 근대화는 이제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청나라 같은 경우 점점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져서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난징조약의 명칭 잘 기억을 해 놔야 되겠죠. 바로 이 난징조약은 명칭을 잘 기억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예, 청은 영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상하이 등 5개 항구와 홍콩 한량 돼 있습니다. 홍콩 가봤죠, 여러분. 예, 바로 상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홍콩을 한량을 하게 됩니다. 홍콩을 한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잠깐만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콩을 이렇게 한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홍콩 한량, 이게 바로 오늘날 1999년도에 바로 홍콩을 영국이 중국에 다시 반환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홍콩이 바로 중국 소속이긴 하면서도 약간은 좀 자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홍콩이 영국의 땅으로 식민지로 100년 정도 이렇게 지배를 받아오면서 그만큼 영국 경제력과 함께 막대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되어가지고 바로 반환을 할 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중국에 그대로 흡수하기에는 홍콩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경제력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는 있지만 중국 사람이 홍콩을 갈 때도 다른 나라가 대신 이렇게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콩 내는 뭐 약간 민주주의도 아니고 바로 중국 같은 사회주의 방식도 아닌 바로 이원체제, 바로 자본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이원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뺏긴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홍콩 한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여러 가지 이권을 뺏겼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딴 나라들이 이제 점차 중국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죠. 기존까지는 중국이라고 하면 땅덩어리도 크고 하니까 동양에 힘세고 강한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국한테 한 방에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소위 말해서 얕보게 됩니다. 맞죠? 예, 중국은 다시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한판 붙게 되는데 이게 2차 아편전쟁이고요. 이 2차 아편전쟁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차 아편전쟁 하면 바로 영국, 프랑스 연합국의 베이징 점령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바로 여기 나오고 있죠. 예, 광저우라고 하면 지금 홍콩 옆에 있는 중국 남부 지방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중국 관원이 올라가지고 예,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되니까 여기 이 배가 영국 배다 보니까 바로 영국이 이것을 핑계로 바로 전쟁을 다시 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국이나 프랑스 군대가 광저우 점령하고 텐진까지 진격하고 텐진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이징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의 중심부가 다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은 텐진 조약을 비준하고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이렇게 중국이 이제 슬슬 이제 거의 죽어가는 나라가 되게 되겠죠. 네, 슬슬 이제 죽어가는 나라로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편전쟁의 결과로 영국으로부터 본격적인 간섭을 받게 되고요. 바로 중국 연안에 대해서 이제 서구 열강들이 마음대로 이제 자기네 땅처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넘어왔습니다.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인데요. 바로 중국은 이렇게 맞죠? 막대한 배상금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서 진 나라는 땅과 돈을 빼앗기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진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세금을 늘리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사게 됩니다. 정부가. 근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청나라로 하는 것 자체가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바로 만주족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한족들이 바로 반발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청나라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 불만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한족 왕조의 부활을 이렇게 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홍수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태평천국의 개국을 선포하면서 이때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 주장한 내용이 바로 태평천국 운동에서 주장한 내용이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예, 바로 여기 내용 있죠. 한족 왕조를 수립한다는 멸만흥항의 기치를 내걸었다. 멸만흥한. 바로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흥하게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 토지의 균등분배, 신분제 철폐, 전족 폐지, 남녀평등 같은 이런 그때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주장을 발표하면서 농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홍수추안의 바로 이 태평천국 운동도 약간 조직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방 한족 관료들이 조직한 의용군에 의해서 의용군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용당하고 그리고 서구 열강이 바로 이런 한족 왕조 부활이라든지 이런 태평천국 운동 그대로 뒀을 경우에 자신들이 이 청나라를 먹는 데 대해서 좀 더 방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본격적인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서구 열강 용병 부대인 상승군을 앞세워서 위협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난징이 함락되면서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연히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고판, 리홍장이라고 하는 한족 관료들입니다. 한족 관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족 왕조 부활에 대해서 바로 이거를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배우게 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편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하기는 했지만 서구 열강에 대항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힘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이때 당시 서양 신식 무기들이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조금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구의 기술을 수용한다. 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 기술을 수용한다. 중체서용. 몸체는 중국 것을 따르되 서양 것을 활용하자. 이런 운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양무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무운동. 그래서 이 양무파 관료들은 이제 신식학교를 세워가지고 서구 기술을 배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공장을 세워서 각종 무기를 만들고 철도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겠죠. 바로 서구 열강은 좀 더 강력한 힘으로 이 압박을 해오게 될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만 도입해가지고 선진국이 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양무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양의 사상과 사회 제도까지 전문적으로 도입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 바로 체질은 바꾸지는 못하고 그렇죠? 겉모습만 바뀐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특히나 여러 가지 비리들도 많았고요. 근데 내분도 많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점차 더 약해지는 바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양무운동의 내용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중국의 내용들 슬슬 이제 열강이 잡아먹기 좋은 상태로 이제 점차 힘이 빠지고 있죠.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요. 청나라는 이때 되면 이제 거의 힘이 좀 많이 약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본 근대국가를 수립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바로 일본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일본 열도가 되겠죠. 그래서 1853년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를 파견해가지고 일본 문호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눈치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붙었다가는 박살이 나겠구나 생각해서 결국 미국 요구 조건을 수용해서 이제 얘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평등 조약이 되겠죠. 바로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 개의 한국 해방, 제한 무역의 허용, 영사 주재 허용, 체국 대우 인정 이렇게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영리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좀 더 개방을 해야 되겠다.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데 개항장을 5개 늘리고 무역을 전면 자유화하고 바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서양과의 교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도 이제 서구 열강 세력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이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내용은 뭐가 나올 것이냐? 예, 바로 일본이 이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 나오고 있냐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바로 제목 보시면 메이지 유신과 일본의 근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바로 메이지라고 하는 거 한자로는 명치라고 쓴다고 그랬죠. 예, 유신입니다. 새롭게 바꾸다 신자입니다. 새로운 신자. 바로 일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서구 열강 미국에 의해서 굴욕적인 조약을 맺기는 했지만 바로 여기에 따라서 체제 변화를 빠르게 하면서 이제 서양 세력에 대해서 대항할 힘을 키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천황 중심의 이렇게 왕정 복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왕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실천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868년도고요. 이때 당시 이제 천황이 이제 메이지 천황이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이지 정부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했는데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 집권 체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각 지방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이제 지방 세력들이 힘이 셌었습니다. 근데 이 지방 세력들이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토지와 인민에 대한 권리를 중앙정부가 이제 뺏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로 치면 바로 지방 행정 제도인 바로 현을 신설하게 되고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서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래 신분제를 개혁해서 평민들도 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신분 간의 결혼이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허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징병제를 실시해서 근대적인 군사제도를 마련하였고 조세제도를 개혁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이런 근대적인 중앙집권체제의 기반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참 똑똑하게 똑똑하게 바뀌고 있지요. 예, 바로 일본이 바로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바뀐 게 바로 중국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바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고 있다는 걸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서구 열강과 우리는 친해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보면 유럽에 사절단을 파견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제도도 이제 개편하고요. 바로 이렇게 서구 근대국가 건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저항이 일어나겠죠. 몰락무사층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자유민결 운동의 저항도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1889년에 대일본 제국헌법이 공포되게 됩니다. 바로 일본은 지금도 바로 약간은 좀 전체주의 같은 냄새가 좀 나기는 하지만 맞죠? 개인의 자유보다도 바로 이때 처음으로 개인의 자유보다도 국가에 충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강화된 이런 법이 이제 통과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겠는데요. 바로 이때 당시 메이지 헌법의 정치 체제는 바로 입헌군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헌군주제라는 소리는 법에 따라서 군주가 다스린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의 영국과 일본의 그 내각 책임제도 바로 하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각 책임제도 하에서 군주는 그냥 명예직입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명예직일 뿐인데 이때 당시에는 군주가 직접 다스리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근데 이 법 자체가 군주의 힘을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나라 왕조 국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근대국가 형태를 띠면서 바뀌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메이지 정부의 정한론이라고 있습니다. 정벌하다 정자, 한국이죠, 한국. 바로 이 메이지 정부가 한국을 정벌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서구 열강도 우리 식민지 개척에 나서게 된 계기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메이지 정부도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경제력을 뒷받침할 만한 바로 식민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봤을 때 그다지 근대화하지 못한 바로 이 한국을 정벌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해지자. 이러한 정한론이 이제 대두되게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 중국은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좀 약해져 가고 있죠. 이렇게 보더라도. 근데 아직까지도 완전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빨이 몇 개는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중에 동학농민운동까지도 가겠지만 그때까지도 청나라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존까지는 우리나라가 거의 뭐 일본한테 그렇게 일본 얕보던 나라였습니다. 오랑캐 나라인데 맞죠? 외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나라가 이제 힘이 점점 세지면서 바로 우리나라를 넘볼 만한 나라로 커가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조선은 뭐하고 있었느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강화도 조약을 맺어 개항하다. 강화도 조약 예, 잘 봐둬야 되겠죠. 바로 일본과 맺은 조약인데 아까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겠지만 일본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그대로 배워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써먹게 됩니다. 바로 운요라고 하는 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공격을 하니까 그 구실로 군함을 이끌고 와서 우리나라의 굴복을 이끌어내게 되죠.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통상개국론의 대도 되겠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주변 나라의 소식을 못 들었을 리가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개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여전히 세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통상개국론이 이제 북한론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개화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개국론이 대대되게 됐다. 우리 개화파의 바로 시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규수, 오경석, 유은기 이런 사람 중심으로 바로 우리도 청나라가 이제 이 사람들이 가봤더니만 특히 박규수 같은 경우 서구 열강으로부터 이제 혼란에 빠져 있구나. 그 다음에 양무운동 이런 걸 보고 우리 조선도 이제 서구 열강으로부터 이렇게 힘들게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통상개국론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이 개화파들의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옥균, 박영효, 우리 나중에 갑신정변을 일으킨 바로 이 대표적인 급진개화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세계 정세를 교육하면서 개화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오경석 같은 경우도 이제 역관, 바로 통역관이죠. 청을 왕래하면서 여러 가지 최신 내용들을 이제 우리 조선에다가 알려줘가지고 개화 사상이 대두되게 됩니다. 예. 자,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이제 조선에다가 외교문서를 요구를 하고, 외교문서를 보내고, 했는데, 흥선대원군은 일본이 바로 일본의 황제국가라고 나타냈다. 바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좀 얕보던 나라인데 우리도 황제라고 하는 말을 안 썼는데 맞죠? 중국이 있기 때문에 황제를 칭했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외교문서 접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박규수 등은 이제 일본이 뭔가 변화했으니까 이때는 이제 중국 중심의 이런 생각도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외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계속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고종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의 정책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고종은 개화 정책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대원군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제 고종이 친정체제, 고종이 직접 다스리는 체계가 되면서 바로 통상 개국론자들, 바로 개화파들의 힘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요. 바로 그래서 이제 개화 정책이 점점 시행이 되게 됩니다. 바로 여기 우리 밑에 자료를 보시면 우리 기존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북학파 있죠. 중농학파 말고 북학파들의 실학사상이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통상개국론, 박규수, 오경석 등한테 영향을 끼쳐서 이 사람들이 우리 개화 세력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특히 이 개화파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화도적을 맺게 되는데요. 조선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겠지만 앞 페이지에서 일본 내에서 정한론이 대두되게 되기는 했지만 일본이 바로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본 내실을 기해야 된다, 공격을 먼저 켜야 된다 하는 내용이 좀 주장이 강해지면서 이 조선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고 있었는데 조선 내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게 되고 고종 황제가 등장하면서 개화론자들이 이제 대두되게 되니까 이게 조선이 이제 개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권을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운요를 조선에 파견해가지고 해안을 측량을 한다는 소리는 바로 배를 댈 만한 곳을 이제 찾는다는 소리죠. 바로 일본이 우리 땅에다가 함부로 배를 대기 위해서 해안을 측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수비대가 경고사격을 하고 운요는 함포를 발사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내용, 바로 일본 배에 대해서 포를 쏜 것은 주권 침해라 해서 조선의 통상조약을 맺자고 요구해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항을 시킬 때와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조선 정부의 조약 체계를 이렇게 요구해 왔는데 이때 청나라 자체는 바로 청나라가 이제 조선을 보호국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과 또 조선이 싸우게 되면 청나라가 또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나라도 상황이 안 좋죠. 금방 배웠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일본과 그냥 친해져라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위정 척사론자 중심으로 일본과 싸워야 된다 이야기는 했었겠지만 우리가 힘은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1876년 2월에 강화도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여기도 나오지만 조선은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결국은 조일 수호 조규 바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봅시다.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유 뭐시기 미워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좋은 말이죠. 근데 일본 정부는 15개 뒤 사신을 파견하여 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좋은 말입니다. 양국 간 공문은 일본은 일본문을 사용하되 한다. 조선은 바로 이 부산의 초량은 일본 공간에 있어 양국인의 통산지역이었다. 기존에 이제 부산 지역에 대해서 자신들이 썼던 옛날 권리를 다시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죠. 파란 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에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이제 개항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상인들의 진출을 이제 그만큼 허용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근대적인 상업에 대응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항구를 뺏기게 된다 소리죠. 그 다음에 우리 일본 선박이 이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무조건 지원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불평등조약의 핵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군 항해자가 자유로이 조선국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이제 핑계는 바로 양국의 배가 이제 위험한 것을 피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바로 우리나라 바다를 일본이 마음대로 잰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들이 이제 우리나라 지도, 해도를 잘 그려서 우리나라를 마음 놓고 들락날락하고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해양 권리들을 다 뺏어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국 관리는 이러한 무역에 대해서 금지하고 방해하지 못한다. 당연히 일본에 유리한 조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지오자라이앗 자, 일본군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모두 조선국 인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내에서 일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맞죠? 조선 내에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 이러면 일본이 재판하게 된다. 일본 사람이 재판하면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불평등 조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양국이 준수한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딱 보더라도 당연히 독소조항이 많은 불평등조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말, 제 10관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알려진 용어를 바로 치외법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예, 바로 일본의 제에 대해서 조선의 법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 바로 당연히 예, 불평등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강화도적을 체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예, 우리 조선이 이제 점차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번 강에서는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이 19세기 때 어떤 식으로 외세에 대해서 개항을 하게 되었으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에 대응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개항되게 됐는지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뭔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이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그 뒤에 내용들 흘러가는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이 강화도 조약에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개화 정책을 펼쳐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할게요.